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예, 오늘도 무척 덥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요새 더위를 보면은 습하지 않아서 그래도 참을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요새 이런 생각합니다. 야, 이제 7월 되고 8월 되면 얼마나 습하고 얼마나 더울까 이런 걱정되는데, 올 여름 상당히 예년보다 좀 더 덥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모두 각오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힘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은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co.kr.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잭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기막되었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아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제대로 독대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 대통령과 관계가 껄끄러웠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비박계 의원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번 반기문 총장의 방안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김무성 전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로서의 존재감도 그렇고요. 선거에서의 패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차원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도 말이 아니게 된 상태인데요.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반기문 총장 때문에 더 존재감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마 이 청와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재 권력과의 관계가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행보 적절한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전형적인 반정치 논리다. 월급에 연연하는 것도 아닌데 모욕감을 느낀다. 일하지 않고 버젓이 세비를 받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세비 반납 주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 그리고 우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의 발언 차례로 전해드렸습니다. 솔직히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논리도 공감이 안 가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도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일 안 하면 월급 없다는 문호동 무임금은 너무나 당연한데 이를 정치권의 선언으로 이번에는 받지 말자고 할 게 아니라 법으로 제도화시켜야 하는데 정치권 어디서도 이런 주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일회성 이벤트는 하겠지만 제도화는 관심이 없다. 이런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국민의당의 논리도 허점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문호동 무임금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다. 구의역 사고 현장을 방문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스크린도어에 끼어 숨진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많은 정치인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현장 방문 직후부터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몰두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번에도 목도해야 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사회는 바뀌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방문부터 그 이후의 행동까지 모두 정치적 행보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과연 진정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정치권에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습기 살균제 사고 최대 가해기업으로 꼽히는 옥시사요. 레킷벤키저죠. 우리 정확히 얘기한다면. 예. 이 옥시사에 861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 포럼과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어제 종로구 환경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국민연금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524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전 세계 3위 규모의 대형 연기금인데 투자 기업 중에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야기한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다소 듣기에는 좀 충격적인 내용이기도 한데요. 옥시나 홈플러스 등의 해외 기업은 물론이고 롯데마트, 이마트 등 국내 기업에도 상당 비율을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투자했다는 게 주식을 산 거겠죠? 그렇죠. 주식 투자한 거죠. 주식 투자죠. 2014년 말 기준으로 옥시에 861억 원을 투자했고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 기업 중에 2,659개 중에 132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연구국의 본사인 테스코에도 337억 원, 비상장사인 롯데마트의 모기업 롯데쇼핑, 이마트, GS 리테일, SK케미칼 각각 상당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 보험료 납부로 이루어진 국민연금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의 가해기업에 알지는 못했었겠지만 당연히 알지 못했죠. 방치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알지 못하고 주식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제 주식 투자할 땐 나름대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투자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이 아이러니컬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모르고 한 걸 가지고서 지금 주식 투자한 걸 가지고 좀 얘기한 거는 하는 건 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향후 사실관계 확인해서 책임 투자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근데 국민연금도 고민이 되는 게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굉장히 양심적인 기업만 투자하면 제일 좋은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런 고민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예. 자, 미세먼지 배출 주범으로 몰리던 경유 차량 말이에요. 사실은 다른 연료 차량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다.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온 6년 전 공인된 실험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연료 중 경유만 미세먼지 주범으로 규정되고 있는 이 최근 상황과 전혀 다른 결과죠.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경유 사용 억제를 위해 가격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환경부의 논리에 아주 결정적인 중대한 허점이 있는 셈입니다. 근데 이게 2009년 당시에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실시한 이 연료 종류에 따른 자동차 연비, 배출가스 및 CO2 배출량 실증 연구 결과 보고서라는 겁니다. 이게 그 해당 연구는 이제 동급 차량과 엔진을 대상으로 휘발유, 경유, LPG, CNG 등 그 연료 종류에 따른 연비, 일산탄소, 미세먼지까지 포함된 이 배출가스 배출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미 실시를 했었고요. 총 뭐 대한석유협회라든지 LPG협회 같은 데서 총 예산 3억 원을 출연해서 2009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7개월 동안 진행했던 것이죠. 여기 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환경부의 배출가스 저감 사업 인증시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명명백백하게 공적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또 이제 미국과 유럽의 기준 연비 산출 방식 채택해서 했더니만 실험 결과 휘발유나 경유나 LPG나 CNG나 미세먼지 배출량 그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유 가격만 올리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 논리적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환경부가 자동차에 매겼던 환경개선 부담금을 경유에 리터당 150원 부과하겠다는 안까지 내놓고 있는데 이게 논리가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것을 반대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경유값만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저도 사실 경유차 갖고 있거든요. 국내 이 국내산 경유차 갖고 있는데 사실 좀 찝찝했어요. 이게 뭐 미세먼지 주범이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도 안도는 아니지만 좀 덜 미안하게 됐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완전히 지금까지 했던 논리가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이거 확실히 좀 해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다시 이 경유차라는 게 서민들의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도 되는데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상선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만기가 들어오는 8,042억 원 규모의 공무사채 전액에 대한 채무 재조정을 모두 완료했다. 이런 소식이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틀간 소집한 사채권자 집회 5건을 통해서 8,100억 원의 채무 조정에 성공했죠.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서 부결 가능성이 거론됐던 그 186회차 신주 인수권 부사채도 참석 인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낸 겁니다. 이 채권단의 지원 조건에 대해서는 그 채무 재조정안이 이렇게 무사히 통과되면서 아직 결론 짓지 못한 용선리 협상, 해운동맹 가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라고 하고요. 특히 그 오늘 서울에서 그 G6 연례회에 참석할 제3 해운동맹 소속 해운사들 중 3곳이 현대상선의 가입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D 얼라이언스에 속한 나머지 한진해운하고 K라인의 동의만 구하면 해운동맹 합류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또 이제 용선료 협상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당장 8,100억 원의 회수차 만기가 연장되고 현대증권 매각으로 9천억 원이 순유입됨에 따라서 일단은 좀 숨통이 좀 튀었다. 근데 문제는 이렇다고 해서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받았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글로벌 해운 시장의 선박 과잉 공급 등의 영향으로 운임 하락, 실질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제 부채 비율이 200%대로 낮춰지게 되거든요. 선박 펀드를 통해서 이제 배를 빌렸으면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대6이에요, 1대6.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하고 스페인하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패했습니까? 이 축구 대표팀이 A매치에서 6골 내준 거, 이거 20년 만입니다. 이 96년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이란에 2대6으로 패했고요. 20년 만에 이 스페인하고 평가전에서 1대6으로 패했습니다. 이 전반 30분에 이 다비드 실바의 프리킥으로 첫 실점을 내준 뒤에 전반에만 2골 더 내줬고요.
후반 시작 5분 만에 추가골 내줬고 후반 9분 16분에 추가골 또 허용했습니다. 예. 이 대표팀이 후반 38분에 주세종 선수의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만회골을 뽑아내서 이 간신히 영세를 모면했는데 예. 왜 이렇게 점수차가 많이 나왔냐 하면은 이 경기 시작 전에 이 슈트리케 감독이 전방 압박을 실험하고 또 우리 선수들의 볼 점유율을 실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이 얘기의 뜻은 수비 위주로 가지 않고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면 승부 벌이다 보니까 이 수준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골을 많이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예. 경기할 때는 사실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 바로 그래서 수비 위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이 신문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수비가 무너졌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1대6이란 스코어는 수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스페인의 모든 것이 다 뒤졌다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는 점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골을 내준 거는 물론 이 수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도권을 내주고 밀리다 보니까 이 수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상대 압박을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을 가지고 있어도 공을 줄 데가 없었습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백패스가 많아졌고요. 수비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예. 이 경기 시작하고 한 10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완전히 이 수준 차이가 드러났는데, 이 기본적으로 1대1에서 밀리고 경기력이 뒤지는 데다가 이 스페인의 압박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비에서 미드필드로 공이 나가지는 못했고요. 이 수비 시작이 미드필드인데 미드필드 완전히 뺏기고 주도권 내주니까 이 수비가 잘 될 리가 없었겠죠. 자, 이번 주 일요일에는 체코하고 경기인데, 그죠? 예, 사실 이 평가전이라는 게 왜 하느냐? 이렇게 지면서 우리가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렇게 우리, 이 실력을 확실히 알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나타난 부족한 점 좀 잘 메꿔가지고, 그, 체코전 잘하면 되겠죠, 뭐.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평가전을 치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밤 10시에 체코하고 평가전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스페인전은 한 가지 우리가 좀 불리한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워낙 그 장거리 이동인데다가 이 현지 적응이 덜 된 상태에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실력을 다 보여주지 못한 면도 있거든요. 이 때문에 체코전은 스페인전보다는 이 경기 내용이 좀 좋아지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축구 대표팀이 뭐 10경기 연속 무실점이니 16경기 무패 행진이니 이런 거에 좀 너무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 기록은 기록이니까. 기록이니까. 예. 이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는 있는데 이 아시아권 팀 상대하면서 쌓아온 기록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 스페인전 단 한 경기로 다 드러났거든요. 그럼요. 예, 아시아권 상대에서 10연승, 20연승 올린다고 한들 유럽팀 상대로 1승도 거두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이 또 반대로 1대6으로 패했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이 현실을 냉정히 보고 부족한 점 찾아내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평가전 앞으로도 계속 유럽하고 남미의 강팀을 상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지 진정한 우리의 실력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부족한 점 메꿔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박태환 선수 말이에요. 내일 호주 전지훈련 떠난다고 그러는데 이건 결국은 리우 올림픽 출전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이 박태환 선수의 소속사가 어제 이 호주 전지훈련을 위해서 내일 박태환 선수가 출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향후 계획이 잡히기 전까지 해외에서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이 향후 계획이 잡히기 전까지라고 이 전제를 다는 것을 보면 일단은 리오올림픽 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다라는 뜻으로 봐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리오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그때 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박태환 선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도핑 징계 받은 선수, 도핑 징계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규정 때문에 리오올림픽에 현재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이 카스에 중재 신청을 했는데 현재 카스는 박태환 선수와 대한체육회로부터 자료를 전달받고서 중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박민수입니다.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하루에 조금씩만 절약하는 습관을 들여도 환경 보호에 큰 보탬이 된다고 하죠. 직장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환경 보호 팁 알려드릴게요. 전 출근길에 웬만한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출근합니다. 점심시간에 길게 자리를 비울 땐 컴퓨터 모니터를 끄고 나가고요. 점심 먹고 사무실에서 믹스커피 한잔 한다면 종이컵을 쓰지 않고 개인 텀블러에 담아 먹습니다. 가까운 한두 층 정도 오르내릴 땐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해요.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제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환경사랑은 더 가까이, 무관심은 저 멀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벼운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지구가 건강해집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max. 생산 장갑도 Gmax. 헬스 장갑도 Gmax. 가죽 장갑도 Gmax. 장갑하면 Gmax. 대한민국 우리 장갑 Gmax.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max.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8시 32분 32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죠. 나성수 캐스터. 네, 오늘 내부순환로 사고가 유난히도 많습니다. 1시간에 한 번꼴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성동교에서 사근램프 진입 구간 1차로입니다. 화물차와 승합차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이 때문에 부근 속도 줄여서 이동하고 있고요. 홍은램프에서 연희램프 구간으로도 다시금 정체입니다. 성산로 연희나들목에서 2대 후문 방향으로 밀리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 외곽으로 나가는 길 목동에서 금천교까지 거의 전 구간 정체입니다. 이 구간 통과하는데 30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19살 김모군이 지하철에 치여 목숨을 잃은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우리 사회의 안전사고 문제 이거 정말 심각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카톨릭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같이 학교법인 명작원에 속해 있다가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자꾸 이번 관동대학교가 카톨릭 관동대학교죠.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 사고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고는 저는 단정하자면 이거는 인재에 의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후진국형 안전불감증 사고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직접 교수님께서도 현장에 가보셨죠? 현장은 가보지는 못했고, 영상이라든지, 예. 또는, 용접과 관련돼서는 용접은 맞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같더라고요. 예.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들을 쭉 살펴보니까, 제대로 그것들만 제대로 지켰으면은 이런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근데요, 지금 가스 누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에 그런 건지 유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그거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거는 아니죠, 그죠? 그럼 대략적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철근을 공사장에 보면 철근을 용접할 때가 있고 그걸 용단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용단 층을 끊는 거고 용접은 층을 붙이는 건데 이런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산소통하고 LPG통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판 가스라고 그러죠. 이것을 연결해서 선단부에 불을 붙여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폭발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판 가스는 공기보다 1.5배 정도 무겁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판 가스가 공기에 누출이 되면은 가장 낮은 곳으로 다 모이겠죠. 그렇겠죠. 지금 현장이 보면은 지하 15m에 공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판 가스가 만약에 유출이 됐다 그러면 지하에 저장이 됐겠죠. 그래서 프로판 가스와 어떤 공기적인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불꽃만 갖다 붙이면 바로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원인 때문에 폭발이 됐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아까 교수님께서 인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진국형 이거를 막을 수 있었다면 뭡니까? 여기 야외에서도 가스 누출기 같은 거를 달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사고가 나기 하루 전날 아마 프로판 가스를 보통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은 안전한 장소에 별도로 보관했다가 공사 중에는 들고 나가게 돼 있고 공사 끝나고 나면 다시 반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프로판 가스가 그게 많이 지하 시설물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방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가스가 나와가지고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은 호스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갔든지 그리고 또 공사 현장에서 폭발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환기 시설을 또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또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장이 폭발이라든지 기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이 된 다음에 공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서 폭발 사고 났다는 것은 어떤 형태인지 간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절차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누군가 감독을 정기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이제 현장 누가 해야 돼요, 그거를? 안전관리관이 일반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임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안전관리관은 근데 그 회사 사람인가요? 이건 주로 발주처, 그러니까 원청,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건설이 되겠죠. 포스코 건설에 이제 현장소장이 있고, 현장소장 밑에 안전관리관이,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안전관리관이 매일, 인부들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체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작업의 작업의 내용도 설명을 하고, 그와 관련된 안전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전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교육을 하면서 또 안전관리관은 현장 전체 안전에 대해 또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책임은 현장소장이 져야 되겠죠. 원청에서 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도 받아가 했던 회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건설 사고가 났을 때 보면은 대부분이 원청 회사, 다시 해서 큰 기업들은 다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근로자라든지 또는 하청 업체들이 쉽게 해서 다 뒤집어쓰는 그런 현상들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나 이제 하도 과정을 살펴보면은 뭐 단가 후려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전문 인력을 뽑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 단가가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숙련공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또 발생한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하청업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자가 많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에 큰 어떤 안전과 관련된 사고를 보면은 대부분이 큰 회사는 다 빠져나가고 예. 하청업체들이 대부분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기업체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진짜 중요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공법이라든지 예. 사업 이런 것들은 하도를 내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에 외주하죠. 그런 안전의 외주화. 네. 예.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구의역에서 안전사고 났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따지고 보면 하청업체가 하다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 그때 시장님 발표를 들어보면은 예. 이제 안전과 관련된 것은 외주라 주지 않는 원칙으로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됐거든요. 예. 이와 같이 그 안전과 관련된 것은 이것은 규제를 완화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국민의 생명이 담보된 건데, 예. 그래서 규제를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지난 정부나 이번 정부에도 보면은, 어떻든 간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물론. 가고 그렇죠. 있는데, 물론 완화할 게 따로 필요하면은 있죠. 완화해야 되겠지만은, 안전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규제를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게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 감독도 좀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모두 지금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아주 그게 참 답답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카톨릭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예,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순서죠. 오늘도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이필상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0대 국회가 시작이 됐어요. 네. 시작이 됐는데 원구성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한다 어쩐다 떠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경제가 이런데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자리 싸움하고 있는 것밖에 전 비춰지지 않거든요. 네. 국회 이러면 안 되죠, 당연히. 예. 당연한 얘기를 제가 여쭤보겠네요. 예. 예. 저는 지금 우리 경제가 침몰이냐 회생이냐 아주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20대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경제 운명이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국회는 경제에 대한 입법 권한이 있고요. 또 예산에 대한 심의 권한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가 경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예산을 올바르게 심의해 준다면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국회 기능이 여야의 싸움 때문에 특히 요즘 자리 싸움 때문에 변질되거나 혼란에 빠진다면은 경제는 정말 방향 감각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국회의장 선출하고요. 상임위 구성해서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밤을 새워서라도 이제 경제 관련 법안과 정책을 만들어서 경제 살리기에 국회가 좀 먼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인데요. 예. 이번에 지금 조선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 논란이 지금 많이 일고 있습니다만은
국책은행이 부실 기업에 수조 원의 돈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부어주고 그 기업들이 지금 부도위기에 처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국회가 전혀 감시 기능을 여지껏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경제정책이라든가 금융 감독이라든가 국책은행의 뭐 경영 이런 거에 대해서 국회가 좀 제대로 감시를 했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고가 안 터질 거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20대 국회는 정말 눈을 제대로 밝히면 눈을 뜨고 정말 행정부가 잘하고 있나 감시도 좀 철저히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 게요. 제가 16대부터 계속 얘기 왔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우리나라 국회는. 예. 그렇게 그게 사실 뭐 그래서 희망을 뭐 왜 처음부터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은 얘기만 하느냐 그러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죠. 예를 들면 19대 국회도 경제 살리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경제 살리기가 시급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거 반성하고 이번만큼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예. 19대 국회 정말 아쉬운데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경제를 후퇴시킨 최악의 국회였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19대 국회 뭐 내면적으로 보면은 여당 야당 모두 분열이 심각했는데 뭐 여당은 친박 비박 야당은 뭐 친노 비노 해가지고 정말 막가파식 권력 싸움을 벌였다. 근데 이런 어떤 국회가 일을 한 거 보면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당리 당략 차원에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법안이 나와도 자기네 이해관계에 따라서 싸움만 했지 그걸 제대로 심의하고 통과를 안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법안들이 이제 사장되거나 유보되거나 변질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국회 선진화법 이것이 국회 마비법처럼 결국 작동을 했다는 건데 각종 법안이 상정도 안 되고 또 상정돼도 그대로 폐기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를 완전히 그냥 뭐 결국 무너뜨렸다 이렇게 아마 얘기해도 뭐 큰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사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경제 회생에 대한 이제 희망이 상당히 컸었어요. 그래서 뭐 정부 입장에서도 많은 정책을 펴온 건 사실입니다. 창조 경제를 하겠다,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 복지 정책을 펴겠다, 4대 개혁을 하겠다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놨습니다만은 그에 대해서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법안 제대로 안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경제 무너진 거 방치한 것이죠. 이건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뭐 그런 게 사실 한두 번도 아닌데. 네. 근데요. 지금 사실 교수님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요새 있잖아요.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느끼는 수준이 진짜 심각합니다. 네. 이게 불안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민생이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예. 민생 불안 정말 심각한데 이러다가 뭐 민심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걱정도 생깁니다. 총선에서 부분적으로 이게 드러난 거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민생이라는 차원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우선 이제 청년 실업 대란인데요. 뭐 지하철역에서 공사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숨진 19세 청년 이야기 이것이 아마 청년 실업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거 젊은 사람들이 전부 자기 얘기로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걸 많이 포기해서라도 청년들에게 일단 일할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아마 정부의 그리고 국회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이제 이 민생 차원에서 불안한 것이 가계부채거든요. 지금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있는데 옛날에 가계부채는 집 살 때 되게 이제 담보 넣고 부채 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 부채는요 생활비, 사교육비, 이자 상환 이런 생계형 부채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계부채가 보통 이게 이제 악성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뭐 이자를 감면해 준다든가 만기를 연장해 준다든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이러다가 정말 가계부채 문제 정말 폭발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민생 불안이 이제 주거 불안인데요. 아니 사람이 해가지만 가서 잘 곳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서민들은 전세 월세가 하도 오르니까 뭐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꾸 이제 뭐 다 교외로 나가고 시골로 가고 그러는데 28년 만에 서울 인구가 1000만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 주거 대란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 이것도 어떤 형태든 간에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아마 월세만 좀 내려줘도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그 전환율이 6%거든요. 그것이
지금 기준금리 1.5% 4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내려서 아마 월세만 크게 내려줘도 아마 서민들 법으로 만들어서요,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주거대란 같은 것 좀 크게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든 간에 이 민생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정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제화도 필요하지만 사실 경제 구조, 경제 체제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기업 구조 조정 항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죠? 네. 이것도 효과적으로 지금 당장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만 나오고 있죠. 네. 추진 주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경제에 근본적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쟁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 그 부실 기업들 발생한 거 보면요. 단순하게 기업 책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어떤 영향력 행사라든가 정부의 정책 실패라든가 금융감독의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금융기관하고 기업들이 함께 부실화되는 이런 동반 부실화 현상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걸 뜯어고치자라고 했을 때 누굴 시켜도 이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 구조조정 전담기구 만들어서 정권을 주면서 직접 나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지지도 하고 입법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고 국회가 아주 정말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그런 형태가 되지 않으면 구조조정 또 물 건너가고요. 돈만 계속 퍼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참 그게 걱정이에요. 그 노동개혁 법안도 지금 아마 20대 국회에서 다시 쟁점화될 것 같거든요. 지금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 시급한 과제인데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뭐 노동법부터 다시 상정해서 그것부터 통과시키자 아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사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로자 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그리고 파견근로자법. 그런데 근로자 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이건 이미 여야가 합의를 되게 대체적으로 봤습니다. 파견법이 관건이 이제 파견근로자법인데 이거 뿌리산업, 용접이나 도금 같은 그런 산업들인데 여기 종사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파견을 허용하겠다 것이 이제 기본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죠. 그 반대 이유는 이렇게 되면 해고가 쉽다. 그리고 저임금 비정규직이 양산된다. 이렇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일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 피해가 집중될 수 있고요. 기업도 파견직으로만 장기 성장, 그다음에 경쟁력 확보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친다면은 일단은 합의된 것부터 통과시켜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이견을 좁혀서 어떻게든지 뭐 근로자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을 빨리 만들어 가라. 해서 일단 합의된 것부터 통과시키면서 계속 논의를 해가는 그런 어떤 성의를 좀 보여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쟁점 법안 중에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인가 그것도 있잖아요. 예, 거기에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 결국 의료 민영화거든요. 그래서 결국 의료 산업을 민영화해서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 여론이 상당히. 근데 정부도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만 꼭 진료 등등을 포함해서 민영화를 이제 시키겠다 해서 그걸 산업으로서 영리화, 그렇죠. 영리법인화죠. 근데 이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은 돈 없으면 병도 제대로 못 고친단 말이냐. 사실 그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뭐 이건 누구나 보장해 줘야 되는 이제 정부의 책임인데 이거 정보가 이렇게 나오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 어렵다. 이거는 그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다 이런 어떤 이제 인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료라는 것이 산업으로서 발전돼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은 공공성이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가치거든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빈부격차가 심하고요. 사회 양극화가 큰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그 위화감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 의료 공공성은 무슨 수가 있더라도 지키겠다 하면서 그래도 이제 부분적으로 산업할 수 있는 부분은 산업화하면서 이게 하여튼 상산적으로 논의를 해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 딱 붙들고 서비스 산업 이제 기본발전법 방어버렸다겠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비스 산업이 의료 산업만 아닙니다. 다른 산업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무슨 법률, 금융, 컨설팅, 통신, 레저, 관광, 문화, 한류, 뭐 스포츠, 음식 수없이 많은데
왜 이것만 붙들고 서로 법안을 안 통과시키냐. 이건 국회가 이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서비스 산업 발전해야 우리 경제 새로운 어떤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국회가 하여튼 통과시킬 수 있는 것부터 다른 어떤 산업부터 제대로 서비스 산업 발전시키는 그런 법을 빨리 만들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국회 시작하면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회복해야 한다는 단위성보다도 먼저 자신들이 어떻게 조금 과거 국회보다는 달라졌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네.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맞습니다. 국회 지금 불신이 크잖아요. 예. 불체법 특권 이런 것부터 내려놓고요. 그다음 문호동 무용고 우리도 하겠다 이런 것도 하고요. 해야죠. 그래서 어떤 신뢰를 찾는 것이 국회의 가장 선결 과제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저도 정치학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35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참 부끄럽습니다. 예, 이 사람들 하는 짓 보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이필상 서울대 교수와 함께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제보다는 나은 하루 되시는 그런 힘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